오늘은 쿠팡이 드디어 2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커머스 업계를 흔들어 놓은 쿠팡. 적자의 늪을 벗어나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쿠팡의 선전과 함께 과거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한 다양한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매출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던 쿠팡이 고속 성장과 함께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과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흑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쿠팡은 2010년 소셜커머스 형태로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공격적으로 성장하느라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때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지요. 계속 적자를 내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라고요. 로켓 배송으로 물류 혁신을 이끌었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적자의 원인이었지요.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해 지난 10년간 6조 2천억 원을 쏟아부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전국 70% 이상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구세권이 되었지요. 물류 혁신은 쿠팡의 근원적 경쟁력이지만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도 연간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과연 언제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쿠팡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물류센터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배송 비용을 줄였습니다. 차체 배송망을 구축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택배사와 협력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높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여 와우 멤버십을 통한 매출을 극대화합니다. 무료 배송, 당일 배송, 무료 반품 등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 와우 멤버십 회원 수가 2020년 600만 명에서 연평균 30% 이상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셋째, 광고 및 판매자 서비스 수익 모델을 만들어 쿠팡만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쿠팡 광고를 통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수익 모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침내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먼저 해외 시장 확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만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이커머스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쿠팡의 DNA로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쿠팡이츠, 쿠팡페이 등 다양한 사업 확장도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의 신규 서비스도 탐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됩니다. 쿠팡을 경험해보신 여러분들은 쿠팡의 지속적인 흑자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나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다시 적자 기업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다른 글로벌 기업의 스토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업은 쿠팡의 전신이 된 이커머스의 최강자,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금 아마존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최고의 기업이 되었지만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적자로 생존해왔습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창립 초기부터 철저하게 수익보다는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베조스는 성장은 낮은 비용 구조와 낮은 가격에서 나오고 이는 곧 훌륭한 고객 경험으로 이어진다. 훌륭한 고객 경험은 곧 홈페이지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가 늘어난 만큼 고객 경험의 질도 한층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윤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이 플라이휠을 가동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이 선제적으로 필요한데요. 과연 베조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대다수 일반 소비자들은 잘 활용하지 않는 아마존의 캐시카우,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조스가 우연히 시작한 AWS가 없었다면 아마존은 20년 동안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는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16%만 차지. 하지만 40%에 육박한 영업이익률로 아마존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업부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특정 지역에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해 꾸준히 최저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AWS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 중이고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둘을 절충시켜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낸다면
그만큼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더 저렴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이지만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오른손, 왼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AWS로 인해 아마존은 커머스 기업에서 종합 IT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다른 여러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에 대한 성공 스토리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무료 배송 등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쿠팡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마존이 AWS를 통해 이익을 확보했다면 쿠팡도 이 길을 따라야 할까요? 다음 소개할 기업은 다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2006년 스웨덴에서 창립된 이후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지만 창립 이후 꾸준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번외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창업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각설하고 스포티파이는 몇십 년간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비즈니스를 구사해왔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매출의 70% 이상이 음원 저작권료로 지불되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많아지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거기다 공격적인 마케팅, 글로벌로의 사업 확장, 아티스트나 앨범을 독점하기 위한 라이센스 등 큰 투자가 지속되었죠. 계속 적자를 내던 스포티파이는 2024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무려 18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그럼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적자를 극복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2023년 스포티파이는 주요 국가에서 프리미엄 요금을 인상했죠. 예전에는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락인된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다음으로 광고 수익을 강화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무료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어 수익을 내고 스포티파이를 구독하는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제거하여 편의성을 높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AI 기반 맞춤형 광고를 도입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광고주들이 맞춤화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광고주와 이용자,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모두 효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와 오디오북 사업을 확장합니다. 국내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글로벌에서 팟캐스트와 오디오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에만 의존하지 않고 팟캐스트와 오디오북을 키웠습니다. 조로건과 같은 유명 팟캐스터와 독점 계약을 맺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주를 끌어들였죠.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실행합니다. 직원 수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면서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8년 만에 흑자 전환은 물론 스포티파이는 단순한 음악 스트리밍 기업에서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미국 종합 운송 네트워크 기업인 우버입니다. 구글링 해봐나 넷플릭스 보고 갈래? 와 같이 우버 불러줄게라며 고유명사화된 것처럼 미국에서 우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 어플이지요. 최근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투자자로 유명한 빌 에크먼이 투자한다고 해서 핫한 종목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버는 2009년 설립 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공격적인 시장 확장과 우버 드라이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슈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해왔습니다. 2019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로도 계속 적자에 시달리며 도대체 돈은 언제 벌 거냐? 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우버가 드디어 2023년에 흑자로 전환, 최근에는 빌 에크먼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큰 투자를 받게 됩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우버는 과연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이후 우버는 가격을 인상하고 동시에 드라이버들에게 지불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최적화된 그리고 효율적인 요금 시스템을 도입하지요. 또한 우버 이츠를 통해 배달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버는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자율주행, 플라잉 택시 사업 등 돈을 버는 사업보다 돈을 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각합니다. 대규모 인력을 해고함으로써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지요.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우버원이라는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기 구독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하여 광고 수익 모델도 새로운 기회로 엿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쿠팡의 흑자 전환은 한국 이커머스 업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쿠팡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유지하며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